이것은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1521년 음력 9월 15일 밤, 한양에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성북쪽 박판서의 저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인들이 발견했습니다. 박판서는 가슴에 칼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마룻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피 묻은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박판서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의금부 관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현장을 조사했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판서의 품에 안긴 아기는 박판서의 친족하였습니다. 박판서의 동생 박지우는 5년 전 북방 전투에서 전사했고 그의 부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판서가 어린 조카를 데려와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쓰러진 남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객이었습니다. 열흘 후 의금부는 자객이 박판서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함께 죽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칼은 증거물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아기는 늙은 서기 최석이가 거두어 키우기로 했습니다. 최석이는 박판서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조카에게 민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1536년 가을, 한양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1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검은 눈동자가 총명했습니다. 그는 의금부에서 최석이를 도우며 문서를 정리하고 조사 업무를 배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민서는 매일 작은 일부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이 소녀는 한번 본 문서를 모두 기억하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민서가 마당에서 오래된 문서를 말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사관 이도령이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석이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김찬봉이 죽었습니다. 집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도령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최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찬봉, 1521년 조사에 참여했던 그 김찬봉 말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이 15년 전 박판서 사건과 똑같다고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서는 최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내 눈이 필요하다. 이도령이 말했습니다. 김찬봉의 저택은 서쪽 광장시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민서가 안으로 들어서자 비린내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은 방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가슴을 관통한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피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깨끗했습니다. 발버둥친 흔적이나 물건이 넘어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칼자국은 예리하고 깊었으며 아래에서 위로 약간 올라가는 각도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작거나 몸을 낮춘 자세에서 찔렀을 것입니다. 민서는 마룻바닥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근처에 희미한 진흙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른 진흙이었고 색깔은 갈색에 붉은 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남쪽 청계천 근처의 흙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약초 냄새였습니다. 의학에서 쓰는 목향잎 향기였습니다. 어르신, 범인은 키가 약 160cm이고 천바닥 신발을 신었으며 성남쪽 청계천 근처에 살거나 일하고 의학 관련 일을 합니다. 민서가 이도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작은 단서들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봅니다. 사흘 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석이라는 늙은 서기가 죽었습니다. 그도 1521년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역시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창군이라는 옛 군인이 동쪽 성문초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도 1521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종이에 연결도를 그렸습니다.
세 피해자 모두 박판서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의 흔적일까요? 민서가 이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세 사건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분명 1521년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서야, 너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적다. 위험할 수 있다. 이도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민서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너는 나를 돕는 것이다. 위험한 일은 내가 한다. 민서는 첫 번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521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3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민서는 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좌절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521년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문서는 승지의 붉은 인장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반 살인사건의 승지가 직접 관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서는 최석이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문서가 승지의 인장으로 봉인되어 있습니까? 최석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박판서는 나의 형이었다. 그리고 너는 형의 조카다. 내 아버지 박지우는 형의 동생으로 5년 전 북방에서 전사했지. 형이 너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어. 형이 죽던 그날 밤, 형은 큰 음모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정의 높은 사람들이 반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 형이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그날 밤 자객이 왔다. 그 자객은 형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어. 둘 다 죽었지. 그리고 너만 살아남았다.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니. 그는 두 번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521년 당시 조정의 고위 관료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대부분 없어졌거나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였습니다. 민서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오후, 민서가 광장시장을 지나다가 두부 파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서의 머릿속에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1521년 문서에 박판서 저택 근처에서 두부를 팔던 증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술은 매우 짧았고 급히 무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1521년 9월에 비 오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민서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기억 안 나 묻지 마. 할머니는 그날 밤 무언가를 보셨죠? 박판서 저택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셨어요.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민서는 할머니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미 3사람이 죽었습니다. 할머니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두부를 팔고 있었어. 비가 많이 왔지. 그때 한 사람이 박판서 저택에서 나오는 걸 봤어. 어깨에 피를 흘리고 있었어. 나는 그 얼굴을 똑똑히 봤어. 그 사람은 지금은 승지가 된 장승지였어. 민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승지? 지금 조정에서 왕의 측근인 그 승지 말인가? 민서는 급히 의금부로 돌아가 이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이도령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민서야,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장승지는 지금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중 하나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하면 우리가 역적으로 몰릴 수 있어.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도령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내 친구 중에 의녀가 한 명 있다. 김소희라는 이름인데 우월록을 연구하고 있지. 그녀라면 도울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민서와 이도령은 김소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차분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521년 증거물 창고에 있는 그 칼을 조사하고 싶으시다고요? 김소희가 물었습니다. 네, 무얼록의 방법으로 칼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이도령이 물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15년이나 지난 증거물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몰래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먼지를 쌓여 있던 칼을 꺼냈습니다. 칼에는 아직도 검게 변한 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무얼록에 기록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식초와 특정 약물을 섞어 마른 피에 조심스럽게 바릅니다. 몇 시간 후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칼의 피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많은 양이고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적은 양이지만 칼날 끝에 깊이 베어 있습니다. 그녀가 칼날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칼은 누군가를 베었습니다. 칼날에 옥감 섬유가 끼어 있습니다. 견직물입니다. 고급 옥감이지요. 민서가 깨달았습니다. 이 칼은 박판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휘둘렀던 칼입니다. 공격자를 베었고 그 사람의 피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자는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장승지 이도령이 속삭였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봅시다. 그들은 밤새 조사했습니다. 마침내 1521년 9월 의료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낮은 관직이었던 장승지가 넘어져서 어깨 상처를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견직물을 입을 수 있는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장승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서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왔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칼이 어깨를 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자객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민서야. 갑자기 최석이가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서를 밀쳐냈고 자신이 칼을 맞았습니다. 최석이가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객은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도망쳤습니다. 김소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최석이의 상처를 보고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깊지만 급소는 피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최석이가 민서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서랍에 붉은 보자기 형이 남긴 건 민서는 급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붉은 보자기 안에 옛 인장이 있었습니다. 박판서의 인장이었습니다. 민서가 인장을 자세히 보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닥이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 작은 종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도와 이름 7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있었습니다. 중종 31년 10월 3일 제천의식.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죽이려는 반역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의식은 3일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증거를 들고 이도령과 김소희를 만났습니다. 이도령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왕께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까? 제천의식 날, 모든 대신이 모입니다. 그때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김소희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무얼록 전문가로서 칼의 비밀을 설명하겠습니다. 10월 3일, 제천의식 날이 왔습니다. 왕과 모든 조정 대신들이 남산 아래 제단에 모였습니다. 이도령과 민서, 김소희는 의식이 시작되기 전 왕께 긴급상소를 올렸습니다. 왕 중종은 심각한 표정으로 셋을 불렀습니다. 장승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한가? 왕이 물었습니다. 이도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오늘 제천의식에서 전하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주동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장승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종사관 이도령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이도령이 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박판서 어르신께서 남기신 증거입니다. 안에는 반역을 계획한 7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장승지입니다. 황당무계한 소리. 박판서는 자객에게 죽지 않았으니까. 장승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도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의금부에서 일하는 민서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민서가 피 묻은 칼을 꺼냈습니다. 김소희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의녀 김소희입니다. 무얼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칼을 무얼록의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김소희가 설명했습니다. 이 칼의 피는 두 종류입니다. 무얼록에 기록된 식초와 약물 검사법으로 확인했습니다. 많은 피는 박판서의 것입니다. 하지만 칼날 끝에 작은 피는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이것은 박판서께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베었을 때 묻은 피입니다. 그리고 칼날에는 견직물 섬유가 끼어 있습니다. 고급 옷을 입은 사람이 공격자였다는 뜻입니다. 민서가 의료 기록을 보였습니다. 1521년 9월, 장승진은 어깨 상처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부 파는 할머니는 그날 밤 장승지가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박판서 저택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장승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증거로는 부족하다. 15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당신의 신복들이 지금 재단 주변에 숨어 있습니까? 이도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박판서의 기록에 있는 7명의 부하들이 무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왕이 금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재단 주변을 수색하라. 금군들이 움직였습니다. 곧 6명의 자객이 재단 주변에서 붙잡혔습니다. 모두 칼과 활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장승지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박판서께서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였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최석이 어르신께서 지켜오신 진실이었습니다. 장승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맞다. 15년 전 나는 박판서를 죽였다. 그놈이 우리의 계획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자객과 함께 갔다. 자객이 박판서를 죽이려 했지만 그놈은 배신했다. 박판서를 지키려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칼을 들었다. 박판서가 나를 베었지만 나도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 배신자 자객도 죽였다. 장승지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나라는 썩었다. 외척과 권신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백성은 굶주린다. 나는 바로잡으려 했다. 반역으로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냐. 왕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장승지와 공범들을 모두 잡아라. 장승지와 7명의 공범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조선의 큰 반역 음모가 막혔습니다. 김소희의 치료 덕분에 최석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원들이 밤낮으로 치료한 덕분이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왕은 이도령에게 벼슬을 높여주었고 민서에게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김소희에게는 궁중의녀의 자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판서에게는 충신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민서의 아버지 박지훈도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민서는 박씨 가문의 정식 후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호적이 복원되었고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1556년 민서는 35세가 되었습니다. 18세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그를 의심했습니다. 자객과 관련된 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공정하게 판단했습니다. 25세에 그는 정이 되었습니다. 작은 고을의 판관이었지만 공평하게 재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죄인을 벌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인정했습니다. 30세에 그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금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김소희와 함께 무얼록을 연구하여 더 정확한 검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았습니다. 35세의 민서는 의금부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조사관들을 가르쳤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작은 단서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약한 자도 억울하면 풀어주어야 합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서는 최석이와 박판서의 위패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옆에는 15년 전 그 피 묻은 칼이
역사의 증거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칼은 이제 정의의 칼이라고 불렸습니다. 거짓을 베고 진실을 지킨 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붉은 잎이 바람에 춤추었습니다. 민서는 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조사관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자, 오늘은 무얼록 3장을 배우겠습니다. 상처를 보고 흉기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젊은 조사관들이 책을 펼쳤습니다. 민서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묻힐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유산이었습니다.